평창 포레스트 사업 설명 내용입니다. 소재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산리 140번지의 10필지 전용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서 뭐 할 거냐 하는 거는 힐링타운 분양 및 임대 운영도 할 거고요. 이 새로운 사업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이끼 재배, 이 사람에게 유익한 이끼가 있답니다. 이끼 재배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편백 힐링숲 조성 사업을 같이 동시에 할 겁니다. 예, 여기에 일단 그림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문적인 내용은 우리 강사분을 모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전면 그림과 같이 요게 평창군 위에 주소지에 있는 140번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 단층 건물이고요. 왼쪽에 보면 복층, 내부에 들어가면 복층 2층입니다. 그래. 네. 여기 조금 먼 거리에서 있는데 이미 저렇게 한민족평화지원재단 해서 현수막도 벌써 게시를 했고요. 요거는 지금 외부를 보고 있는데 요것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백나무로 해서 원목으로 해서 펜션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미 건물이 준공 허가는 받기 직전에 있습니다. 네, 요건 측면이고요. 뒤에 배경도 그림도 괜찮죠? 네.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첫 번째 봤던 그림입니다. 우리 차대는 건물, 그 내부인데 지금 안에 내부의 가구라든가 등등 아직 정리가 안 되지만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보이는 이 거실입니다. 자, 이쁘죠? 여기 두 번째 아까 제 측면에 봤던 그 펜션입니다. 요게 지금 거실에서 2층으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게 계단 밑에 저 다용도실이고 오른쪽에 문이 잘려 있는데 여기 방입니다. 네, 요게 아까 잘려 있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여기 거실 전체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2층 올라가는 내부 복층 2층입니다. 2층 내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부가적인 수익 창출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림을 보인 거와 좀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거기에 대지 2,500평의 토목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2,500평의 각 필지에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은 저런 형태의 펜션들을 카니발을 옮겨서 설치를 하면은 저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할 겁니다. 네, 그 자세한 설명은 이 시간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 강사님이 하실 경우이라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시설은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사찰입니다. 여기에 사찰로 들어가는 1층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이 저희 한민족평화지원재단 위패 봉안 및 유해 안치단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뭘 할 거냐 하는 것은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1층에 들어가면은 1층에 전면에 있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저 엘리베이터가 저 건물이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이제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3층이죠? 2층입니다. 예, 여기 2층에 3층 불전을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3층 불전, 말 그대로 3층 불전, 부처님을 3층 불을 모셔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중간에 전면에 보이는 게 북도고 좌우에 불전으로 이렇게 각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낙골당입니다. 이게 낙골당인데 저게 전부 이제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저 내용을 아시겠지만 낙골당이 다 저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 뭐 부부로 합장하는 데도 있고 단독으로 모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게 이제 봉안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인가를 받아서 앞으로 낙골당을 운영을 할 겁니다. 이쁘죠? 여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전 안에 저렇게 우리 유해를 모실 수 있도록 저렇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재단에서 사업이 전개가 되면은 저 사업을 바로 같이 전개를 할 겁니다. 이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국방부에서 6.25 참전용사, 참전용사를 지금 발굴하고 있죠. 그분들 발굴해서 거의 70%가 아직 그 유족들을 DNA 확인이 안 돼가지고 유족들을 아직 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은 어차피 유가족들이 모시고 갈 거냐 이걸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고 그게 발굴단들이 이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들을 우리가 정부와 협상을 해서 임시로 저희들이 모시고 오는 사업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이겁니다. 이 부처님 법당에 이렇게 우리 유해를 모실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이 앞쪽에 부처님 상 앞에 좌우로 나열되어 있는 이 전부 부처님 상입니다. 저 부처님 상 안에 우리 유고를 모셔서 법당에다가 저렇게 모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 낙골당 내부를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상으로 한민족 피해진단 현장 이상 송해 실수로 요거는 지금 우리 그 2025년도 우리 사업에 대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강사님이 별도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고 오늘 행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강사님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게 쉬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계속 하셔갖고 불편하실까봐.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저는 다음 주얼리 넥스트 프리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창에 편백 힐링타운이라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방금 소개해주신 그 2025년도를 시작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에 총 대지 7,000평 규모의 편백 힐링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2,500평, 그 중에 2,500평을 분할 등기를 해서 10가구를 힐링타운을 조성을 할 것이고요. 옆에 4,500평 되는 그 정도를 가지고 편백나무 숲길을 이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에서는 다음 주얼리고요. 넥스트 포레스트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고요. 평창에 힐링타운을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평창 포레스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각 지역마다 이런 힐링타운이 조성이 된다면 그 지명을 따서 지명에 맞는 그 이름을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에요. 포레스트 위치는 이렇게 도사리 140번지 길에 있고요. 이 도사리가 어디에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관령까지는 가지는 않고 용평면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비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창 IC에서는 한 8.7km 정도? 그 정도 되고요. 또 속사IC에서는 한 11km 정도가 되더라고요. 평창역 KTX에서 차량을 이용해서도 한 11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내외로 그 근접한 거리에서는 도사리가 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출발해서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내비를 찍어봤거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길이 안 막히는 시간에 제가 찍어봤나 봐요. 188km인데 2시간 7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출발하는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2시간 30분이나 3시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도사리 140번지에 저희가 지원받은 이 필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장소에다가 지금 2,500평 규모의 힐링타운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쪽에다가 편백나무 숲길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아까 보여주신 집이 세 채인가 두 채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요쪽에 이렇게 현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평창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를 듣고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초창기 때 만들어 놓은 가상도예요. 요거가 이제 가상도를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힐링타운을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 다양한 분들의 성향이나 상황이 또 다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을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은 나는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 각자 달라서 그 후로 저희가 다시 한번 가상도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구상한 게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렇게 농막시설처럼 1가구 2주택이 불편함이 없도록 농막시설로도 또는 그냥 나는 집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주택을 또 조성할 수 있도록 또 캐러반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정말 캠핑하는 기분을 느끼시면서 또 편안하게 이렇게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자연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서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성향에 맞게 또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별도로 각자께 상담을 해주시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백 힐링타운을 하면서 저희가 특별 옵션으로 사우나 시설을 그 안에다 설치를 해드려요. 네, 저희가 지금은 디바이스톤 찜질방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광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속 노폐물도 빼주고 뭐 자연 치유력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 말고도 또 더 좋은 제품이 있다라고 해서 좀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의 사우나 여기와 접촉을 해서 필요하신 거 하시는 분들이 분양받아서 이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해달라 저걸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있으면서 편백나무 숲길에서 산책도 하시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좀 하시고 또 숙소로 들어오셔서는 사우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충분히 쉬실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이렇게 특별 옵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인생 2막이라고 하는데 은퇴를 하기 전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잖아요.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아니면 나는 시골로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40대 50대 되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60대 70대에 자연으로 가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2막을 준비할 이번에 기회가 왔다. 그렇다면 나도 그때 꿈꿔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고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집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서 자연과 함께 지내면서 건강한 삶도 있고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던 수익 창출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만의 앞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수익 창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앞으로 수익이 꾸준히 생긴단 말이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500평 규모는 힐링타운으로 조성을 하고 4,500평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백나무 숲길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편백나무 숲길은 조성해서 편백나무가 또 자라고
충분히 시간이 좀 지나야지 될 것 같고, 그러는 동안에 내 집 앞에 편안한 산책로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편백나무를 재배를 하실 거예요. 아까 250평 되는 내가 분양받은 내 주택에서 편백나무와 또 블루아이스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들을 재배를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이 돼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한 1m 50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요만한 묘목을 갖다가 심을 거고요. 1년에 한 1m씩 쭉쭉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3, 4년 만에 다시 그거를 팔게 될 거예요.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어디다 파냐라고 고민하시면 그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넥스트 포레스트에서 직접 매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시나 지자체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가로수 이렇게 나가서 보시면 은행나무가 참 가을이면 예쁘게 노랗고 예쁘게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볼 때는 예쁜데 막 피어날 때는 예쁜데 이게 이제 막 무르익어서 떨어지려고 할 때 되면은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청소라든가 이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저희가 이 부분을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서 지금 시와 이렇게 연계를 해서 편백나무를 활용을 해서 가로수가 아마 차츰차츰 편백나무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넥스트 포레스트에서 직접 재배하신 편백나무를 저희가 매입을 해드린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어린 묘목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서 예쁘게 산책로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마 5층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좀 못 보던 화분들이 있네, 나무가 있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블루아이스였어요. 블루아이스라는 나무고요. 이 나무를 블루아이스 트리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트리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시면 좋은데, 이것도 집 앞에 250평 규모 되는 부분에 100평은 편백나무 심으실 거잖아요. 그 옆에 짜투리 공간에 또 이 블루아이스 나무를 재배를 해서 또 거기에서 수익을 또 창출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 또한 넥스트 포레스트에서 매입을 해드려요. 다 키워서 팔고 또 키우시고 팔고 이렇게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끼 재배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끼 하면 그냥 상상만으로도 우리가 별로 그걸 돈으로의 가치 아니면 돈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우리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이 이끼를 가지고 재배를 해서 이거는 그 편백나무보다 판매 주기가 좀 더 빨라서 이걸 가지고 수익 창출하기는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끼 재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거를 1년 동안 관리하면서 전수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0평을 이제 분양한 다음에 이렇게 250평 중에 일부 100평에다가 편백나무랑 블루아이스 나무를 이제 재배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편백나무 숲길을 4,500평 규모의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4,500평 편백나무 숲길에다가 이 10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이게 재단에 계신 분들이 혹시 분양을 받으셔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분들에게는 더 특별히 편백나무 숲길에 100평 정도씩 별도로 이끼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250평에 100평이 추가로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지만 100평을 내가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끼를 100평씩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우스에 이렇게 재배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 제 거 알람 울리는 줄 알고 지금 좀 깜짝 놀라가지고 관리 직원이 거기서 상주하고 계실 거거든요. 거기 관리동에 상주하고 계시면서 직접 관리를 통해 갖고 기술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기술 전수 받는다고 1년 내내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중간중간 가끔 물만 주면 되고요. 물도 뭐 거의 안 줘도 된대요.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비 맞고 또 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배하는 거에 그렇게 아주 어렵고 막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같이 재배하면서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정도만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리 직원이 같이 관리도 해주실 거고, 나는 그걸 세컨하우스나 또는 어쩌다 한번 놀러가는 뭐 용도로만 사용할
어떡하지? 라고 하신다면 관리 직원이 상주에 있기 때문에 관리 직원이 관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먼 평창까지 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추가적인 사업인데요. 사냥산삼이나 인삼을 가지고 수경 재배를 할 수가 있어요. 수경 재배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사과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저희가 다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신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힐링타운에 속해 있는 어떤 기본적인 수익 창출은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난 저것도 해보고 싶어, 난 저거에 욕심이 있는데 난 저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상담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편백나무가 처음에는 이제 좀 그렇게 크진 않을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편백나무가 자라서 편백나무 숲길이 완전히 조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7,000평 규모 끈자락 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냇가 신연물도 흐르기도 하고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산책로도 있고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끼도 재배를 하면서 편백나무 숲길에다가 이제 공원처럼 이렇게 예쁘게 모양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명상이라든가 어떤 치유, 자연 치유 목적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편백나무 숲길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는 각 도지사 뭐 이런 데다가 도시 군구 그쪽에다 이제 의뢰를 하면 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여기 걸 정리하고 귀농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부천에 평창까지 가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부천에 이렇게 사무실을 자그마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예, 사무실에 가서 보면은 그 안에 그 아까 사우나 시설 그거를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백나무랑 블루아이스 나무랑 또 이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걸 정말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부천 소사 여기 주소 보이시죠? 미리 전화를 주세요. 그냥 전화 안 하고 벌컥 가시면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으니 미리 전화를 주시면 그쪽에 일찍 찾아가서 제가 맞이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저런 부분들을 세심한 상담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다음 주얼리 넥스트 포레스트에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또 추가적인 거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기에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안 나왔는데 그 시골에 이렇게 저렇게 세컨하우스나 저렇게 있다 보면 아마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람 서비스, 스마트폰 알람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그 위치가 움직임이 없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알람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향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분들 의료 지원 서비스라든가 혼자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SOS 긴급 알람 서비스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평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평창에 가서 보시면 공기도 맑고 굉장히 좋구나,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혹시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을 저희 대표님께서 혹시 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세요? 부연 설명하실.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에서 2025년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지금 모시고 부연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분이 제가 아까 경과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재단에 7,500평 그러니까 강원도 용평군 청창리 도사리 140번지의 그 열필지를 기부를 하신 황동기 그 주얼리 대표입니다. 예, 박수로 한번 아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본전 다 터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도와주셨는데 어떤 평창 일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다 건립이 됐고 시작이 됐는데 이게 출발을 좀 못해 있는 상태여서 지금 돼서 너무나도 일단 진행이 잘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진행 사항은 일단 분할 필지를 분할 한 4개를 해서 지금 2분이 지금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힐링타운을 짓기 위해서 한 5,000평 정도를 나무를 심을 적에는 괜찮은데 이 나무를 빌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신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게 다 준비돼가지고 또 차량도 준비됐습니다. 그 일부러 그 차를 갖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KTX 타고 오시면은 저희가 차가 준비되고 전화 주시면은 보시러 가고 만약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전화만 주시면 그 역에 차를 냅둘 겁니다. 그러면 키를 어디 있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방문하셔도 되고 지금 이후부터 다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 생활용품서부터 한 달 동안 기부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구비해 놨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또 화목장으로 이렇게 난로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편백나무 둘레길로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냥 문만 오셔도 기거를 하실 수도 있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조금 볼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내에 사무실을 좀 개설했으니까 사무실에 오셔도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면서 재정에 제가 거의 재정을 다 소비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약도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사무실도 내고 그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이런 계기로 인해서 아마 저희가 재단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 한 봄 정도 되면은 아마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 같고요. 지금 평창 저희가 포레스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개인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재단 이름으로다가 지금 출발을 했는데 아직 재단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운영을 또 계획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관을 우리 회사에서 하지만은 재단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전부 재단으로 다 기부가 서류가 넘어가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제가 조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평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평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분양 못하는 그런 동네가 많아요. 근데 벌써 양평하고 그다음에 여주 같은 데는 똑같은 데는 분양을 좀 해달라고 의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귀농이나 그다음에 별장 이렇게 각자 있는 그 몇잔집에 집 하나 있는 데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으로다가 분양을 하던 저희가 도와주면은 많이 녹색 사업에도 우리 정부의 시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수익 사업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계획을 잡았고 그게 준비가 너무나 지금 많이 됐습니다. 입기 사업도 한 1,000평 정도 지금 재배를 해서 시작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용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 자체를 먼저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뭐 건물을 짓고 뭐 하다 보면은 자금 없고 그 다음에 분양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는 다 망하는데, 저희는 그 자체를 먼저 분양, 그 다음에 확장성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이 안정적으로다가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셨는데, 저희가 납골당하고 그 다음에 위패 안치소요, 저희 회사에서 이거를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전국에 있는 그 위패, 강제동원 일본 피해자 위패 각자 지역에 많이 모셔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전부 한 군데를 모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에 송환도 그렇게 이쪽에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되게 감사한 게 이렇게 위원 같이 계신 분들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될 거라고 됐으니까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할 얘기는 많은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좀 궁금한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유족 사회는 자나깨나 보상입니다. 우리 피해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게 두 가지 과제가 항상 맞물려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원인에 대한 것만 계속 우리가 반박을 하고 원망만 하고, 그 가해자가 누구든 일본이 됐든 정부가 됐든 우리 목소리만 높이고 우리 유족들 간에 계속 충돌만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나게 그냥 70년이 그냥 흘러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다 할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탄생하게 되었고, 우리 재단이 법적 지위가 갖춰지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시작되면서 아마 유인물이 하나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라는 타이틀로 해서 11쪽짜리 유인물이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거기에 근거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축제 분위기로 우리가 가야 될 시간이고 장소에다 보니까 좀 우리 일과 관련된 무게 있는 일은 오늘 좀 덜고 가고자 했는데, 이미 유인물이 나갔으니 이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재진 부위원장이 모시고 그 유인물에 대한 취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진입니다. 정말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에 적어도 이런 내용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80년입니다. 내년이면.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그 누구도 이런 내용을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은 일본의 무책임론을 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요, 그러니까 1948년도에 UN 인권 선언문이 채택이 돼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UN 인권 선언을 국제연합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 UN 헌장의 기본 정신인 인권 문제, 인도 문제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또는 평화조약을 하는데 48개 연합국과 일본국이 서로 조약을 서명을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것이 발효되면서 52년도에 발효되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뭐라고 그러냐. 야, 한국 빨리 일본과 국교 정상화 하시오. 하에. 거의 강압으로 독촉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죠. 2차 대전 정부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A급 전범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았었어요.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근간으로 한일 기본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근간을 했다는 한일 청구권 제1조가 그렇게 됐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와 4조의 애양으로 한일 관계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1항과 4조 2항은 그런 게 없어요. 강제동원 피해자를 어떻게 배상해라?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당신들은 일본국은 어떤 다른 피해국이나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청구권을 포기해라.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을 네가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거꾸로 가, 거꾸로. 이것을 그때 당시 65년 당시에 이것을 잡아내지 못했어요. 우리 정부. 그 일본은 뭐예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 공법에도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배상을 지금까지 일본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민지 지배 시기에 그렇다면 그러면 45년도 패전 이후에는 식민지가 끝났죠. 그런데 식민지가 끝난 이후에 저는 집단 학살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사하린에서 가미시스카 경찰서에서는 화염 학살이라고 있어요. 경찰에 가방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조금 내려오다가 노다 비주얼은 한국 도시인데 이 사람들 동네 마을 유지들이 뭐 지서장, 이장, 부장이라고 그러고 청년회장, 부녀회장 모여서 회의를 해요. 조선인은 어떻게 처리할까? 붙잡아다가 청어 냉장고에 창고에 넣었다가 죽으면 받아 던지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냉동 학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16일 10월 바로 16일날 중국 하이난에서 1200명 정도를 생매장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검색을 하라니 빨리 굴을 팔아. 네? 빨리 굴을 팔아. 그렇게 놓고서는 16일날 다 들어가라고 그래요. 들어가고서는 중국 입구에다가 꽝 해서 생매장이. 그래서 하이난도 1000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이제 16일이고 17일날이 그러니까 제주도 결 7호예요. 7호. 1945년 4월달에 이제 미국의 본토, 그러니까 제주도 본토야, 일본 땅. 본토 상륙을 예상을 해서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옥매광산의 노동자를 재진용을 해서 제주도로 보냅니다. 제주도 끌고 갑니다. 제주도 가면요, 각 5분마다 또 알뜰 비행장, 홍학산, 수봉산 이런 데 가면은, 수월 보는 데 가면은 개미굴처럼 파놨어요. 개미굴처럼 팔았어요. 보통 시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방되니까 모슬포항에서 다시 350층 정도의 그 배를 타고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기 귀국이 아닌 귀항이죠. 그런데 시자도와 청산도 사이에서 배가 갑자기 불이 나요. 기관실에서. 근데 기관실에서 기름이 타는데 물 부으니까 자꾸 좀 더 기름이 더 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바다에 뛰어들어. 그런데 경비정 소리가 나요. 일본 경비정이 와서 일본 애들을 다 실어가고 나서 다 죽습니다. 이것을 170여 명이 죽었죠. 이건 17일입니다. 18일이 가미시스카, 19일이 미주 학살, 24일이 오키시마 폭침 사건이 8천여 명이 한 자리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민 시기가 아니니까 이것은 분명히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말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다 계시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의원회에서 강력하게 25년도에는 추진을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순서가 없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가져야 되니까 이게 특별법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원재단 신규섭 이사장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올라간 법은 배상금이 아닙니다. 의료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의료금 받습니까? 의료금. 그리고 거기에는 진상규명 말 없습니다. 유해봉환 말 없습니다. 배상금 지급 말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추가 조사한다는 것도 없어요. 그럼 뭘 도대체 의료금 무엇을 근거로 주겠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 법을 완전히 백지화하든가 이 법과 우리 법을 빨리 다른 의원이 발의를 하든가 합쳐라 그러면은 두 개를 합쳐서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행정안전부하고 국회하고 우리 피해자한테 피해자한테 한 목소리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3자가 모여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년이 80년도인데 왜 그러냐?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배상금을 지급해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법 있나요?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포항기차죠. 포항기차 창업은 100%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배상금을 갖다가 기업을 한 것을 수혜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업을 누가 했어요? 정부가 나눠줬으니까 정부가 다시 환수를 해서 피해자들 먹게 다 나눠줘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박수 치셔야 돼요. 나눠주라고 해요. 그런데 17년인가요? 그때 그 대법원 판결이 뭐 1억씩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망자한테는 8억 5천 정도 줘야 되고 계산됐는데 그때 당시 3억 6천 불인가? 3억 6천 불인가 이거 따져보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따져보니까 180조 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180조 원을 내나? 이게 아니고 그럼 1년에 10조 원씩이라도 내놔라. 15조 10년 거쳐 내놔라. 그럼 우리 그걸로 추모사업도 하고 위에 보안도 하고 정부 니들 빚 아니겠다. 이것을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 전국의원에서 제가 볼 때는 기소를 해야 돼요. 법에 대학원에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자 그러거든요. 제가 옥시원에서 32년째인데 제가 보상받아서 제가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황동기 대표 정말로 나쁠 때는 기정하셨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임시 쓰는 거예요. 국민위에 봉안 처음 건설할 때까지. 우선 웃기시만 폭동장군 마이주만에 8천명 수천 명이 들어있는 것을 발굴해서 모시고 와서 첫 단추를 끼려는 거예요. 제가 웃기시마라고 해서 웃기시마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해요. 그 조상을 못 모시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일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정신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게 조상한테 지내서 잘 지내고 모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세바를 다니는데 이게 뭐예요? 미국놈들 일국놈들 다 한 명만 죽어도 끝까지 쫓아가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90만 명이 넘어요. 96만 명이 국가기록. 그래서 해방 후에 이번이 조선 집단 학살에서 우선 기한해서 공문을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러이러하여 대상을 했다. 우체국을 깨고 그 다음에 대상금 환수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해야겠습니다. 평창사업은 또 평창사업도 재정사업부가 있고 문화사업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때그때 우리 알림 툴이 있으니까 그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항상 듣고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면서도 항상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어깨가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오늘 우리 재단이 탄생한 이유 안에 있습니다. 해법. 그 해법을 하루빨리 완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재년 부위원장님 마음고생 하시고 지금 벌써 수십 년을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아직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 재단이 이제 그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과정은 이 일은 순서가 있는 게 맞죠. 이 순서 절차가 없으면은 일을 우리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결과만 세월납기만 했다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그래서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서 우리가 하루 빨리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데 우리 재단이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내용 그 안에 물론 요약해서 들어갔지만 저 내용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다 우리 후대, 우리 주변의 유족들한테 그 전달을 하고자 하면은 아마 1톤차 한 차선도 물량은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확실하게 색깔을 가지고 우리 재단이 하고자 하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김인성 위원장님 모시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님 모시고 한 10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인성입니다. 우리 전재진 부위원장이 이 양반이 원래는 의료업계에 종사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우키시마에 빠져가지고 이제 한일 문제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이제 피해자 후손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도 더 해박한 한일 관계를 머릿속에다 끼고 이런 유인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하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 한 20여 년간 저도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나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맨 터지고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내 자랑도 좀 해보면서 이제 나도 카리스마가 대단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카리스마도 우리 집행부와 같이 발휘해서 우리 피해자 문제를 속히 해결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유족들 간 사망하신 분의 유족 돌아오지 못하시고 사망하신 유족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 분, 네 분. 그리고 나머지 분은 생환자 유족 되십니까? 생환자 유족분들 손 들어보세요. 생환자 유족분들이 많네. 지금 우리 피해자 유족 사회가요, 이 너무나 자기 우월주의. 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유족이니까 생환유족 니들 노무자 니들 돈 벌러갔잖아. 생환유족 살아와서 자식 낳고 살았잖아. 우리 원유족이 최고야. 이러다 보니까 그럼 생환유족은 할 말 없습니까? 노무자 유족은 할 말 없습니까? 봉동매대에 가도 다 돌아가신 분들 자기 내가 왜 죽었다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너는 아니고 나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분 5일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문제가 이렇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동안에 내가 이 일찍 피해자 문제에 저도 이제 생환유족이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살아 돌아오셔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경찰관에 투신하셨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불행하게도 6.25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신 소위 말하면 호국영령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저희 선신이 나를 낳아먹고 돌도 되기 전에 끌려가셔가지고 내가 7살 돼서 돌아오셨어요. 해방 되고도 2년 후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은 불과 한 3년 바라보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분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우리만큼 안 가요. 저는 3년이라는 세월, 짧은 세월이지만은 아버지를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이상해지더라고요. 이제 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서 일제 피해자 문제를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상스럽게 나한테 그 좋은 자료가 입수가 되게 돼요. 청구권 자금 백서, 이것이 청구권 협정을 하고 외교부에서 발행한 책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우리 일제 피해자들 그것에 대해서는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교부 직원이, 그때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할 때는 외교부하고 상대를 했어요. 지금 행안부 상대인데 이 행안부 상대 투쟁은 잘못된 거예요. 외교부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외교부 직원이 나를 얼마나 좋게 봤었던지 그 청구권 자금 백서라는 책을 한번 나한테 주면서 한일 협정 때 받아온 돈이 이렇게 써져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하면서 그 책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나하고 같이 활동하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봉태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 최봉태 변호사한테다가 내가 얘기했더니, 아, 이걸 복사해서 우리 피해자들도 갖게 좀 합시다. 그래서 그 책을 처음에는 한 20권을 복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팔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쭉 흘러오고 보니까 청구권 자금 백서를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딱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양순이. 나무 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아주 최명수가 양순님이에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그 책을 입수해서 복사를 했으면은 그 원본 책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 좀 제시해라. 말을 못해요. 나는 원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면박을 주어버렸어요. 내가. 또 우리 저 피해자분들 그 영상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포스코 정준양 회장하고 주주총회장에서 그 단판 짓는 영상 보신 분들, 우리 그 카톡방에도 올려서 보신 분들은 계시죠. 그것도 포스코에서 죽도록 투쟁을 해서 포스코 주주총회장에 뚫고 들어가서 정준양 회장하고 단판 지어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끌어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재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끌어냈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만은 자기가 했다고 퍼뜨려 놓은 거예요. 이 나무 공을 이렇게 가뒀다 가지고 나는 상환유족이니까 유족사에서 힘을 못 쓰게 넣으면서 내가 해놓은 거는 전부 자기 것을 만들어요. 전부. 네. 이제 포스코하고 단판 지은 것은 영상이 근거 자료 아닙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이고, 청구권 자금 백서요. 네, 이것도 이제 앞으로 사무실에다가 놔둘 겁니다. 여기 사무실에 놔두게 되면은 모두 다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외교부 직원이 나한테 줬어요. 이걸 이 외교부 독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책인데, 이걸 한 권 있어서 내가 슬쩍 모르게 가져왔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셔요 하고 이 책을 나를 줬어요. 자, 그러면은 그 근거가 여기 휘니에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은, 여기 81년 4월 10일이라고 저 외교부 독서실에 비치된 도장이 여기에 있어요. 이 책을 복사한 것이 이거거든요.
똑같이 여기 힘역에 있습니다만 복사한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원본 저책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그런데 양순인이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상대방의 공과를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죽도록 일하고 나무 공으로 그것이 탈바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봐도 24쪽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민족적 실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청구권 자금은 100% 우리 피해자분들의 돈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일 협정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한일 협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 곳이 외교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부하고 해야 됩니다. 외교부하고 싸워야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력이 좀 갖춰지면은 나는 외교부하고 싸울 겁니다. 외교부가 한일 협정을 해서 사무부를 받아와서 그것이 재경부, 지금부로 말하면 기획재정부로 돈이 들어갔지만은 그 돈을 끌어낸 곳은 외교부예요. 외교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협정을 한 것이 뭐냐? 우리 아까 선생님, 부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있어요. 거기에 4조 A에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일본한테 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는 내용이거든요. 피해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내용인데 딱 한일 협정 안에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4조 A를 포함한 모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100번, 1000번 일본을 상대로 재판을 해봐야 일본의 답변은 똑같아요.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걸 끝났으니까 당신네 나라에 가서 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일본은. 그런데 뭐 최영상이가 또 원유적이라고 또 이 모아가지고 뭐 100명, 200명인가 모아서 뭐 100만원씩 일본을 상대로 소송한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서로가 넘어가는 인간들은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피해자도 아니에요. 또 그 공무원 술수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료 다 가져왔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교수인 최원록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써놓은 것이 있어요. 2019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청구권을 행사를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 10월 30일 날 김명수 저 좌파 대법원장이 판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에 유리하게 의해서 피해자들을 얘기한 거지 피해자 돈 받아온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에게 책임지라고 했잖아요. 그래 일본에서는 니들 알아서 해버리니까는 소위 말하자면 대의변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해줘가지고 그 대의변제 일본에 청구 받아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괜한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냥 국고만 지금 손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차라리 함께 피해자를 위해서 쓰는 돈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받아간 사람 뭐 한 3, 4억씩 받아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일본 기업에 갔던 분들 소위 생전 오신 분들이 소송에서 1억씩 받았으면 생활 유족들도 1억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망 유족은 얼마를? 그 법조는 최소한 그 법조 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발목을 자기 스스로 끌어내리고들 있어요. 우리 피해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할 때 이게 뭐 법안이 올라가고 우리도 이제 법안 올린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상 형식에 가까워 우리가 본격적인 투쟁을 하면 정부 입법으로 해서 받아내올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세월호 유족입니까? 아니면 할로윈 축제에 가서 밀려서 침박해지고 유족입니까? 우리들 산치는 피의 대가를 일본에서 받아왔잖아요. 그랬으니까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 한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 호국영령의 자식인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정부가 내몰라를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뭉쳐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이 1900년도 초부터 투쟁을 했어요. 격렬하게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니까 정부에서 대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자녀들, 6.25 전몰국령 유자녀들 중에서 협상 대표를 선정하라. 정부하고 대화를 하자. 그래서 제가 또 협상 대표로 뽑혔어요. 그래서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6.25 유자녀 수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몇 번씩 정부에서 받고 있어요.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게 없어요. 명분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명분이 있고 일본으로부터 피해 대가를 받아온 명분이 있잖아요. 왜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주목해야지 우리가 달라고 국회의원한테 가서 사정을 합니까? 우리 뭉치면은 정부 뜯으면 절대 안 뜯을 거예요. 난 자신 있어요. 뭉쳐주세요. 그런 근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또 내가 협상에는 규제입니다. 강성이면서도 협상할 때는 내가 규제예요. 협상에서 법안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올린 것이 법전에 다 올라간다니까요. 나 배운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뭉쳐만 주시면은 얼마든지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배상을 해낼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끝나고 또 할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이제 근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근거 자료 가지고 이 얘기하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는 단계에 와 있고 또 송년을 하는 그 즐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박태지게 싸우는 것은 2025년도에 들어가서부터 우리가 좀 머리 맞대고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네. 난 담력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렇게 생겼어도 담력 대단해요. 예. 내가 노태우 때도 청와대 앞에 도로가 일반인 차도 못 다닐 때 내가 청와대까지 밀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내 담력은 내가 스스로 내가 압니다. 그래 이 담력을 여러분들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적은 우리입니다. 우리 적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위치를 확보를 못하고 하다 보니 정부에 농락당하고 일본에 농락당하고 우리 유족 사회의 분열만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 낳기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떨치는 방법은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탄생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은 좀 험난하고 너무나 긴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는 좀 속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총장님 잠깐. 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빼먹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문제 해결하는 데는 3자 협의체,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 우리 이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일본도 끌어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내가 청와대 앞에서 3년간 집회를 하면서 떠든 것이 그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도둑놈이요, 일본 정부는 장물합이다. 도둑놈과 장물합이가 우리 문제 해결하는 데 나서라. 그래서 3자 협의체를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그 방면에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같은 그 맥락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다짐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의 정의고, 우리 이 문제만 극복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 문제들은 잘 풀려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은 3시 반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경과 보고를 조금 속도를 좀 이렇게 속도 위반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분 정도만 한 10분 이내 경과 보고라든가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한 2분께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예, 강주 전남 본부장 박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으셨고요. 우리 전재진 부위원장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문제의 적은 우리 본인이다. 이렇게 우리 사무총장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서는 특별법이라는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거론이 돼서 지금 국회에 상정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듣기로는 윤상현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1억 원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게 나온다고 그러고 또 우리 그 중앙회장님 말씀대로는 절대 1억 원 이런 정도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정부를 상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이라는 것이 금년 12월달 2024년도 12월달이면은 모든 것이 폐쇄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12월달 지나게 되면은 또다시 특별법을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대로 존속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를 듣고 싶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윤상현 국회의원, 국힘의 윤상현 국회의원이 12월 2일자로 해서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법안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래서 과거에 준비를 했던 그 법안이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배상 보상 부분이 아니고 위로금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됩니다. 전전 그 정부에서 이미 위로금을 일부 전달한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법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전국에 법안 강연을 한 내용을 갖고 저희들도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을 대표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은 법제처에서 이미 한번 심의를 거쳐서 나온 법안입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저희들 법안을 이미 검토를 했고 실정법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과정에 필요로 의한 법안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동의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대표 발의를 할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국회에 동시에 발의가 되면은 아마 절충안을 갖고 저희들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법안을 이미 파일 원본을 제가 이미 공개를 했었죠. 그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지원재단에서 신규선 위원장이 주선을 하고 거기서 초안을 잡아서 아마 윤상현 의원에게 대표 발의를 안을 한 걸로 제안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법안이 나오든 우리 유족을 위해서 제정이 되는 법은 저희들이 주장해온 법안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차기에 보충을 해서 저희들이 입법하면 됩니다. 100%가 아마 이 정부가 용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우리가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 말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하나하나 챙겨서 채워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심 갖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제일 큰 적은 우리 본인 스스로라는 것은 잘 갖고 계시고요. 한 목소리 좀 부족하고 불만이 계시더라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시고 또 아까 우리 법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정부 쪽에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용산에 이미 그 원본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여기 또 육두를 쓰기는 좀 그렇고 집안의 어른이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느냐고요. 집에 애들은 요즘 한 가정의 출산율이 지금 1명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집집이 애완 그 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저기에서 용산에 있는 그 집들을 하는 그 동네가 그래요. 인간 존중이 아니고요. 인간 우선이 아니고 동물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뭘로 하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우리 바꾸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적은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 이걸 꼭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늦었지만 재단이 설립이 되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재단이 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보다도 그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65년간 한일 협정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모든 게 끝났다 하는 게 주장을 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속 내막을 다 파보면은 김일성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내용의 세목이 다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우리 피해자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내놓으라. 그 정부는 누굴 주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러거든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 오신 분들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 유형이 다 달라요. 그럼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여기에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줘야 될 사람은 갖고 있으면서 누굴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굴 주고 누굴 안 주냐? 줬다고 난리 나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전재진 부위원장님 그동안에 한 30년 고생해 있으니까 뭐 그동안에 보상 다 해줄게. 그 유족들 앞장서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한 데 살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떠나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겁니다. 제가 유족회에 이 전문 활동을 한 지가 이제 44년이 됐습니다. 44년이 됐지만 인연을 가진 거는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보다 안 돼서
늦게 다 털어버리고 직업이고 뭐고 다 집도 다 털어버리고 여기에 올인한 게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앞으로 우리 모든 문제는 유족 문제는 해결이 되리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이렇게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감히 하느님이 2분 계시느냐 하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2분 계시는 게 맞아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늘에 갔다 왔느냐고요? 하늘 안 가도 아는 방법이 있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유족사회 단체에 허물을 쓰고 인피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족을 대신해서 유족의 어떤 구제를 해주겠다는 면피를 쓰고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그런 면피들이 있어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이 2분 계시느냐 하고 여쭈었는데 그 당사자는 말을 못했습니다. 조금 더 진행해서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아마. 왜? 큰 교회에 나가서 설법을 다 하고 그렇게 한 분인데 제가 면전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으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질 때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이 일을 꼭 성공이라 아니고 우리가 꼭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후대에 남겨줄 유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는 피해자고 누구는 피해자가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피해가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 차이지 우리 민족은 다 피해자입니다. 여기에 우리 미래 세대 의원도 한 분 와 계세요. 우리 정부 산하에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이 과정을 잘 학습을 하고 역사에 반영을 해 갈 겁니다. 연구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피해는 우리 민족은 다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입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피해를 받는데 우리가 누구 피해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36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거기에 피해를 받고 이어간 우리 후손들은 그 영향 다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 보릿고개, 막고개에 태어난 우리가 60년대입니다. 저도 이제 어디 가면은 좀 창피하고 해서 아직 한갑 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한갑이 80이라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갑 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릿고개 벼에 고랑하면서 방앗간에 보리 방앗 찍으러 가면은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보리가 한 6, 7번 돌아가야 그게 다 껍질이 다 벗겨지죠. 그러면은 그 채 흘러나오는데 밑에서 맑은 그 가루 그 떠와서 사카린 그 물 타서 그 개떡 그 개떡이라고 하죠. 쪘을 때는 먹을 만한데 굳으면은 그건 완전히 그냥 어떻습니까? 그거 먹고 설사도 많이 해서 무쇠보다도 더 강해요. 그거 먹고 온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 밑에는 동생이 3살 들어가는데 애들이 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정말 그 목숨이 할 때까지 나라 그걸 쌓아놓고 있었던 집안이면서도 이웃이 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컸어요. 호독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피해는 여기에 모든 계시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받은 적게 받은 다 유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상대가 아닌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을 해야 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따지지 말고 한 덩거리가 돼서 그 상대는 우리 정부가 되든 일본 정부가 되든 그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은 투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을 압박하면 일본은 다 줬어. 누구 정부에 다 줬어. 그러면 우회가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를 괴롭힐 거 아닙니까? 너왜 우리 돈 받아놓고 유족들 관리 안 하느냐. 그럼 국제법으로 그냥 틱틱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몰리면 우리 단체에 자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할 겁니까? 정부가?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90이 되면은 정부가 우리한테 자, 그 단체에서 유족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뭘 할 거냐? 정부가 도와줄 게 뭐냐? 이 답이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면 바로 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더라도 마실 수 있는 그릇이 컵이 준비가 돼야 컵에 물을 따라서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고 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제가 약속드렸다시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리 많이 없어서 저기 지금 각지에서 여러 단체 관련되시는 여러 단체를 이끄시는 분들이 모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의 미래 세대 위원으로 있는데요. 이제 2세죠, 2세인데 2세가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 때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이 90조예요. 근데 중소기업에 왜 그 자금을 지원했을까? 중소기업이 피해자입니까? 아니죠.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90조라는 돈을 지원한 거예요. 국민 세금. 말하자면 그걸 은행에서 3%씩 전부 출연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그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고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배우고 있는 그 제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당면 현안 우리에게 닥친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단순히 보상만 받고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의 돌아가신 분들, 우리 이제 영령들의 그 몫을 보상을 받아야 되고 보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미 박정희 전 때 받아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받아와서 포항제철이라든가 한전 이런 데에다 다 투입이 됐어요.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그 당의 기업들에게 출연을 시키는 거예요. 기금을 설립을 해서 피해자 지원 재단 피해자 지원 기금이라는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 지금 그 법률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법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 시장에 맞게 개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법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기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각 그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제까지 커온 이 기업들에게 일정 비율을 출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금액에 대한 해당만큼 비용을 출연을 시켜가지고 그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뭐 신일철 제철 같은 데서도 출연을 받아가지고 강제법에 의해 가지고 그쪽도 협의를 구해서 그쪽도 법을 만들게 특별법을 만들게 해가지고 출연을 시켜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취하는 것이 교사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지금 창안을 해서 계속 좋은 방법으로 지금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재단에다가도 특별히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그러니까 행안부 산하에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재단의 미래 1세대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제 2세대로 넘어갑니다. 2세대 의원이시고 김중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우리 배상금을 65년대에 받아와서 그 부분을 경제 우선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의 수혜 자금으로 전부 전환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재건을 했습니다. 우리 유족 단체가 지금 현재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 자금을 그렇게 활용하지 마라. 그 자금을 운용했는데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활성화했으면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다 됐으니 이제는 그 이면에 우리 피해 유족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주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안이 우선인데 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든 일단 우선 출발을 해서 법이 제정이 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개정을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김중민 의원께서 제대로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니 그래도 천만다행히 우리 세대가 미래에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은 30분, 3시 30분까지인데 시간을 조금 당길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유일하게 지금 현재 피해자 재판을 백인 단체에서 피해자 재판을 지금 고법에 진행 중에 있는 원고와 한 분을 모시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분만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말씀 주시죠. 우리 정상복 우리 충남 피해자 연합회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총장님께서 어두건히 앉아가지고 청청만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주니까 무슨 말을 사실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우리 김성 회장님은 저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종대 회장부터 28년째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고생하신 분을 잘 알아요. 재판 얘기하기 전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대 회장이나 양수인 김재현 이 두 분은 할 것 없이 그분들이 잘한 것만 알고 열심히 따라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뒤로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잘한 거 진짜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홍상 회장도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좋은 분이다, 잘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저한테 전화 오는 거라든지 모든 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들어보면은 너무 잘못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굉장히 아쉽고요. 또 제가 저기 재판부제 이전에 김희선 우리 회장님한테 좀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것은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재단이 우리를 위해서 최대한 100% 할 줄 알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하나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닌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밥거리를 위해서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리에 전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야 꼭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 얘기를 이제 한다면은 저희 충남 본부가 지금 1,500명 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양수인 쪽부터 하면서 그때 재판이 이제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양수인 그 뒤로 이제 세 파트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252명짜리 전라도 고창 거 하나 하고 86명짜리 하나고
667명짜리에서 1000명을 하려고 다 나중에 보니까 오버돼서 1004명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예, 저는 최용상이가 하고 있는 중에도 35명이 들어가 있고, 또 장덕환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86명 중에 12명이 들어갔고, 667명 중에 88명이 들어가서 약 140명 정도가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최용상이가 하는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 재판 더 할 것도 없어요. 또 장덕환 씨가 하는 재판도 저희가 지금 뭐 대표로 지금 돼 있습니다. 667명 중에 장덕환이가 대표로 지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재판도 사실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한테 연락도 안 오고 저는 재판 전혀 몰라요.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며칠 전에 장덕환 씨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봤더니 자기는 또 모른다고, 이미 자기가 또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판 얘기는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듣기 싶지도 않지만, 다시 내가 총장님께서 어저께 그 전화 오셨길래 그 얘기를 참 몇 번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재판을 이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그 재판을 다시 좀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총장님한테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은요, 꼭 서울에서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있는 지역에서, 지법에서 출발을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정리를 하고, 지역에 있는 변호사와 논의를 하고 거쳐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현판시경 2024년 송년회를 식순에 의해서 시간은 좀 있죠. 예, 식순에 의해서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 순서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법안이, 특별 법안이 우선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 위치 확보를 위해서는 광화문에 있는 지원재단과 별개로 해서 우리 재단이 꼭 탄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관계 부처의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5분 우리 김여성 위원장께서 마무리를 하시겠답니다. 아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충남 위원장님께서 그 재단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재단에 지원재단에 이제 자문위원을 한 사람인데요. 재단에 나는 불만이 굉장히 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 재단이 공식화되면, 이제 정부 인가를 받게 되면은 우리 전략은 우리의 존재감을 먼저 세상에 알리고, 그럼 대규모로 집회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감을 세상에 알려놓고, 이제 수혜기업들 문을 두드려서, 자, 포스코도 내놨다, 니들도 내놔라, 그것을 우리 재단으로 이제 끌어들여야 됩니다. 재단 수혜기업들한테서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우리 일제피해자 지원재단에 들어가 있는 100억, 그것도 지네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거 내놔라. 우리 피해자들이 우리 복지금으로 쓰던, 우리가 빵을 사 먹던 할 테니까 내놔라. 그것도 빼서 우리 재단 무료화 시켜야 된다. 그 재단 우리한테 별로 득되는 게 없어요. 내가 그 재단의 자문위원이지만 우리가 그 재단을 무료화 시켜서 그 재단을 우리가 흡수를 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재단에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그 목적이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다른 집행부하고는 의논을 안 했습니다. 이게 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편 내 편 없이 똘똘 뭉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내 담력을 좀 이용을 하시라. 나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80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건강합니다. 포스코 주주총회장에 세계적인 기업인데 주주도 아닌 사람이 뚫고 들어가서 발언권 얻어서 회장하고 단판 짓는 사람이 납니다. 내 담력 좀 이용 좀 해 주십시오. 제발.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로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 재단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까지 지도부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 청산을 위한 배상 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복지 사업을 활성화에 우리 재단이 앞장서서 나아갈 것을 함께 약속하며 오늘 현판식 겸 2024년도 송년회 행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사진 한 번 찍으시죠.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서로. 제가 찍어드릴게요. 괜찮아요. 들어가, 찍으셔. 황 회장님 뒤쪽으로 나가요. 예? 황 회장님.